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이 방송은 인체 유해한 방송이므로 숙골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졸라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홍보로는 성이 차지 않는 애국 청취자들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시고 다음 카페 라디오 반민특위로 망명하여 반민특위원으로서 열혈 애국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오늘도 족같았죠. 축 처진 어깨가 우울해 보여. 직장인 상사가 개지랄하고 방송인 그네가 개소리하고 그럴 때 라디오 반민특위 들어봐요. 조조조조조조 빵빵야 개념찬 그녀들 진선분과 함께 우울한 기분은 날려버려. 족같은 세상 바꾸는 그날 진입하지 새끼들 꽈배기 만들어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라디오 반민특위 진선분과 함께 소맥 한잔해요.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2013 라디오 반민특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카페 동정을 광고하겠습니다. 네, 희망찬 새해가 밝았고요.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에서도 새로운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역사 방송이니만큼 역사 기행을 하는 이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이제 첫 모임을 1월 10일 7시 30분 종로 2가에 있는 이바동 감자탕에서 첫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모임의 이름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정하고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이제 기행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정말 왜곡된 역사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꼭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 다음 카페에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광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즘 멘붕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생각하면 나의 멘붕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두 분입니다. 예. 신상철 씨와 우리 또 신성국 신부님. 정말 진실을 밝히는데 삶을 온전히 다 바치고 계신 이 두 분들에게 이 대선 결과는 저희랑은 맞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라디오 반민특위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과 칼기에 대한 정말 당연히 밝혀졌어야 할 진실에 대한 책 모두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라디오 반민특위가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매주 수요일 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혹시 안 올라오시면 그냥 조용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공중파도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욕설이 좀 있는 게 거북스럽다. 아이들과 함께 듣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욕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분노에 막 이렇게 하면 또 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5, 60대, 70대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도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드라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말 유능한 작가님들 모여가지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많이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나가니까 꼭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도대체? 저 감기 걸려가지고요. 지금 고열로 지금 이틀 동안 꼬박 누워가지고 병마와 싸우다가 지금 여기에 실려왔어요. 녹음하려고. 그러게요. 지금 상태를 보니까 새해 첫 방송부터 가래와 콧물이 좀 충분히 안 올 생각도 있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한 4년 전인가? 제가 이제 맹장으로 복막이 터졌을 때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환청이 들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이틀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병만 쌓았는데 제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너무 아프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선 언니가 아유 뭐 아픈데 안 나오라고 말은 못하겠고 방송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죠.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그쵸. 네. 그렇게 위안 삼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방송에 임해줬으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좀 한동안 그 대선 다음날 딱 힐링 방송을 하고요. 좀 방송을 쉬었잖아요. 쉬고 2013 라디오 반민특위를 새로 시작하는데, 요 딱 쉬는 동안 연말 연시가 벅차게 지나갔어요. 저는 저랑 이제 친분이 되게 있었던 세 분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연말 연시를 정말 장례 일정으로만 꽉 채워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뉴스 나오면서는 들리는 얘기들이 뭐 김태춘 씨가 죽었다고 예, 나오죠. 그리고 네, 나오고 조성민 씨, 조성민 씨 자살했다고 나오면서 정말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걱정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 자살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막 정말 이러는데 가증스러운 태도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분도 연말에 이렇게 막 굉장히 열심히 그 대선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투표 동료하고 막 이랬던 정말 가까운 분이 대선 직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5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12월 한 달 새에 대선 이후에 열사정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도 아니에요. 대선 끝나고서는 그 고작 한 열흘간 사이에 5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그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장례를 치르다 과로사 하신 분도 있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언론에서 보도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이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뉴스에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의 죽음이야말로 이 사회의 지금 현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닌가. 참 많이 착잡하고 괴로운 연말 연시를 보냈어요. 물론 그 김태춘 씨나 뭐 그분들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언론 보도를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오히려 더 그분들의 죽음까지 비하되고 있는 거예요. 막 김태춘 씨 죽음은 보도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은 보도하지 않냐. 이러면서 서로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막 화환 보내고 막 조문 가고 막 이러잖아요. 저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죠. 근데 사실은 정말 이름 없이 이 죽음에 아파한 사람들은 정말 추운데
막 울산 가고 막 이러면서 촛불 들고 이러면서 추모제를 진행을 하고 했거든요. 최강서, 최경남, 이호일, 이기현, 이운남. 자,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연말에. 저 근데 이분들이 왜 돌아가셨을까? 누군가는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죽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처럼 삶에 애착이 있었던 분들이 없거든요. 자기 삶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계속 막 이 사회와 맞서고 싸운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자살공화국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건 명백히 타살이죠. 그죠. 자살이 아니라. 예. 왜 자살공화국이란 이름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냐면, 자살을 할 때는 자살의 자살하는 이유를 딱 들여다보면 결국 이거거든요. 개인과 사회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의 사회에서만 자살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정말 저는 어제인가 그젠가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쌍차 손배 가압류를 정부 측이랑 사측에서 480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돈이면 한국에 있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물 수 있었으면 뭐 파업을 했겠어요. 회사를 하나 차리지.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법에서 막 얘기했던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복직이라든지 그럼 노조에게 사실상 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묻지 않겠다라고 합의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서는 480억이라는 거를 때린 거죠. 이걸 정부랑 사측이 같이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죽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480억을 어떻게 갚냐고. 노동자가 일해서 평생 장기 밀매를 해도 못 구할 돈이잖아요. 죽으라는 거지. 정말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인생을 사랑했던 후대들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저는 2012년 연말과 2013년 연시를 보내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최근에 그 레미제라블 봤어요? 본 사람 없나? 우리 중에는? 역시 문화생활은 어려운 일이구나. 저 오늘 볼 거예요. 그래. 아파서 쓰러지는 거야, 레미제라블 보다가? 레미제라블이 대유행이래잖아요. 대유행인데 진짜 신기한 거지. 한국적 상황은 레미제라블 상황보다 더 심각하잖아. 나는 연말에 있잖아, 맨홀 뚜껑 훔쳐다가 판 얘기 신문에서 봤죠. 장애 아이가 있고 부인은 당뇨병으로 누워 있고 그런데 폐지를 주워갖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못 벌어서 맨홀 뚜껑이 값이 나간다고 해서 맨홀 뚜껑을 가져다 파는 거야. 이 막막함. 한국판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 사방에 도처에 널려 있는 거지. 그 상황도 못 이겨서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사람들은 영화에 막 흥분해. 멋있다 막 이래. 프랑스의 항쟁이 너무 멋있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어느 개인의 한 노력이 아니라 집단적 힘으로 펼쳐질 때만이 가능하다. 뭐 청원이나 요구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죠. 지금 연말 대선 이후에 5분의 노동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실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23분이 돌아가셨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쌍차만이 아니라 한진중공업이나 현대차의 이 해고 노동자들 죽음 이어서 이분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 대선이 있는 그 즈음에는 마치 집권제 여당이죠. 이 여당 새누리당이 마치 국정조사를 할 것처럼 그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그 현장에 가서 아니 위험한데 송전탑에 왜 올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송에는 출연해서 기업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해고된 전 직원들의 복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2013년 그렇게 외치던 대통합이라는 이야기가 과연 맞고 있는가, 현실에서 부합되고 있는가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죠.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 대통합을 자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대통합을 할 건가 봐. 그러니까 완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왕따 끝까지 개무시한다 이거야. 끝까지 개무시하면 지들이 알아서 뭐 죽거나 까무러치거나 뭐 이러겠지 막 이러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화면들 얼마나 멋있어. 아름다워. 완전 공주마마를 둘러싸고 막 공주마마 7난장이들의 행복한 모습처럼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진짜 현실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사람들 모아서 하는 거야. 인수위 보니까 인수위 이제 발표됐잖아요. 예상했던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게 구성을 했어요. 야, 어떻게 설마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기용했던 다카키 마사오가 기용했던 사람들의 아들, 다카키 마사오의 딸이 대통령이 되니까 다카키 마사오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의 가신들이 아들들이 또 인수위에 대고 등장했죠. 들어와 있어요. 인수위 6분의 1이 다카기 마사오 키즈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게 막 신문에 나왔어요. 지금 전체 인수위가 24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6분의 1이면 4명이 그 유신 후에 들인 거죠. 아, 진짜. 참 이 인수위를 통해서도 이 대통합이 정말 허구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그 대변인인 윤창중, 이 막말 논란의 끝장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보수 세력 내에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분이세요.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을 대변인을 시켰다는 거는 대통합 코드가 어디에 있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다. 나는 설마 했어요. 그 한때는 그래갖고 누가 했냐 막 이게 보수 안에서도 논란이 되니까 보수 안에서도 그분은 김영삼 씨 아들인 김현철 씨가 그건 박지만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막 그게 또 막 논란이 되니까 내가 잠깐 착각했나 보다 이러고서 또 말을 후루룩 먹긴 먹었는데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가 딱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또 100%와 다른 이 것의 대표적인 또 표현으로 밀봉 인사, 밀실 인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꼴값은 나요 진짜. 대종상 수상한 줄 알았어 나. 봉투 들고 나왔고 발표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대변인이 무슨 연기자야? 더구나 이제 이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입조심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향후 조각관계나 향후 5년의 이 국정 운영의 방향들, 목표들이 무엇인가가 이야기되고 또 이런 피드백이 되면서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철통 보완을 이야기하면서 입조심하면서 이 결국은 무엇이냐. 언론이나 이런 모든 국민적 여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형태를 우리가 지금 이 10여일 만에 정확하게 확인한 거죠. 나 비웃고 싶은데 웃으면 기침이 날까봐 못 웃겠어. 아니 그래서 통보로 하고 있어. 통보하는 식으로 통보. 정치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수위 안에서 좀 보면요. 어쨌든 박정희 때 그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이 막 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인수위 경제 2분과 서승환 연세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국방장관을 지냈대. 근데 뭐 국방장관 지낸 것도 참 유신 때 국방장관 지냈으면 뭐 남북 대결에 뭐 되게 대단하죠. 근데 그거보다 난 더 놀라웠던 게 5.16 그 군사 쿠데타 당시에 지휘소로 썼던 육강고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서종철 씨가. 그래서
그 박통보다 1기 선배야, 육사. 육사, 스타의 거의 예. 장본인이네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안보 담당 특보 이런 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나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후원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경제 이분과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또 근혜 언니가 또 의리 하나 끝내주네요. 그렇지. 고무찬양이야? 교육과학분과위원회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 사람 부친도 육사 출신인데 장우주 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이에요. 이분은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에 앞장서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 단체들에게 어떠한 오명을 쓰고 있냐면 핵 마피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교육과학분과위원회를 맡은 거지. 왜 핵 마피아가 교육과학분과위원회를 맡아? 핵이라고 이제 과학을 맡은 거야. 과학이 들어간 거니까. 아니 근데 이 맡은 거야. 교육과학부가 이름이 조만간 바뀔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 뭘 창조하는 건지. 미래 좋아해. 그래서 이런 거고, 그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 이제 최대석 이대 교수의 아버지는 그 사선 의원이죠. 공화당 사선 의원인데 최재구 의원이에요. 공화당. 네. 그리고 이 사람 또 이제 엄청 좋아했어. 생전 마사오를 너무 좋아해서 그 11.6 직전까지 청와대 연회에 초청돼서 그 박통이 가장 좋아했던 18번 중에 하나였던 노래 짝사랑을 또 박통 앞에서 부르는 둥 이러면서 서로 대단히 끈끈한 관계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박근혜 당선인 옆에서 멘토 역할을 외교안보 분야 멘토 역할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대요. 성향은 뻔하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이 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전문가 그룹 내에서는 전문인이 아니다. 통일 분야에. 통일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냐. 교육과학분과위원회도 전문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향후 이 5년간의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예상이 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분은 몰랐는데 그 장인이 이런 줄 몰랐는데 고용복지분과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김기춘 한나라당 전 의원 사위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복지부문을 어디야 북유럽 가갖고 공부하고 이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약간 북유럽식 모델과 관심이 있었나 했는데 뭐 하여튼 사위와 장인과의 관계니까. 근데 그렇게 획기적인 북유럽식 모델을 지향 있는 사람이 인수위에 들어갈 것 같진 않기는 않아요. 하여튼 김기춘 씨 같은 경우에는 72년 검사로 재직하면서 유신헌법 만든 사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막 박근혜 씨의 이런 인사를 보면서 너무 일방적이다, 너무 편향적이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러시는데 전 사실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사실은 이제 각 분야에 어떤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게 아니라 경호팀? 청와대 경호팀을 보는 것 같아. 보안이라고도 얘기하죠. 인수위가 아니라 보안이다. 그러니까 70년대부터 잘 그 다져진 인맥으로 쫙 이렇게 해놓고서는 차지철 같은 인물들을 막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아니 그래서 언론인은 이 인수위 박근혜 인수위를 뭐 전문가형 또 실무형으로 아주 슬림화해서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 전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역대 정부와 다른 모습이다. 이런 헛소리. 얘기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내막들을 보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인 거죠. 그래요. 또 하나 또 이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인수위가 24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웃기잖아. 그럼. 근데 왜 그랬냐? 쓸 사람이 없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꾸린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무슨 대학 총학생회 집행부 꾸리는 것도 아니고 24명 갖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수위에 들어갈 인력 풀도 박근혜 정부 내에서는 없다라는 것도 믿을 또 만한 하나, 사람만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보여주고 아까 이제 유신 퀴즈의 6분의 1이 인수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 또 아까 말했듯이 전문가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4명 중에 18명이 박사 출신이래요. 근데 거기서 17명이 미국파라고 하더라고요. 또 뼛속까지 나왔군요. 그렇죠. 투더코. 어. 우린 영원히 이 투더코를 내릴 수가 없겠어. 근데 이런 말 하면 잡혀가나? 나는 왠지 좀 TV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박근혜 씨가 요즘 얼굴이 확 피었더라고요. 좀 예뻐졌어요. 근데 그 그늘이 딱 진 게, 아, 저 여자가 뭔가 끝까지 대통령을 못하겠다. 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신기가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뭔가 저 여자의 앞날에 비운이 좀 있구나.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신기가 뭐 신기인 사람 한 짓거리는 말을 뭐 누가 간섭하겠어, 그지? 예, 뭐 네 그분도 의지를 되게 나오는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지금 신병 뭐 굿하고 이런 것도 되게 상대잖아. 좋아하시고. 아, 예.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러대. 아니 근데 문제는 인수위가 뼛속까지 친일 친미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년에도 많이 다뤘던 뉴라이트 인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정무에 있는 박효종이라는 서울대 교수가 있잖아요. 예. 이 교수가 어떤 말을 했냐면 5.16 군세 구테타를 혁명으로 표현해서 역사 왜곡 파문을 일으킨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라는 거죠. 이 그럼 사람은 유명하죠, 뭐예요? 박수정. 그래서 그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의 공동 대표였다라는 것 이런 거고 또 하나는 4.19 혁명을 4.19 학생운동으로 격화시켜서 표현했다라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종북 척결을 내세운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 대표를 맡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보실 수 있고요. 또 지금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임명된 유민봉 성균관대 교수 이분 역시 뉴라이트 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 바른행정본부장을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난 윤창준 씨들을 대변인으로 했을 때도 아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쪽팔리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방송 이제 종편에도 출연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똘똘하고 균형 감각 있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존나 빨아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역할이. 그래서 보기 민망할 정도인데 그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아우 진짜. 그래도 우리 근혜 언니가 좀 의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쪽쪽 빨아준 사람들은 어쨌든지 기용을 해주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논란이 많으셨던 그 김지아 씨 또 무죄 판결 또 바로 받으셨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 지금 아까도 말했던 윤창중 이 대변인 임명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근혜 씨는 잘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아니 왜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가 뭐냐. 그때 아내의 권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냐. 아내가 어느 날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의 딸. 이 사람의 18년 동안의 고독은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특별한 고통이 뭔가 일을 하겠구나라는 이 의지를 담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 여자가 뭘 하겠구나라는 걸 강력히 느꼈다. 이러면서 지지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정희가 죽인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러게요. 그 많은 사람들 자식들은 어떡하지? 앞으로 그럼 계속 다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른들이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불쌍해서 찍어줬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좀 정신 차려야죠. 박정희 우리도. 전두환이 죽인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광주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사실 박정희가 5.16 구테타로 등장했다고 하지만 사실 4.3 때부터 자기의 이제 청소년 기부터 일제 치하에서 또 해방 전국에서는 이 민족에 반하는 또 역할들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때부터 독립군 죽인 독립군으로 어떻게 그 그때는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또 이 독재하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남겨진 가족들, 아직도 명예회복이 안 된 그 분들의 이 한은 어떻게 풀 거냐. 그분들이 일을 내겠다. 이 사람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조만간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또 한번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쪽을 향해서 측은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사람이 도대체 예전에 그 오적이라는 걸 쓰고 뭐 이랬던 사람 이게 맞아? 저는 그게 박근혜를 거짓말 찍은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정말 몰라서 찍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지아 씨 정도 되는 사람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찍었다. 소위 말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쿨하게 씨발 나 먹고 살려고 찍었어. 말기에 좀 평화 좀 누려보려고. 이러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서정주처럼 권력의 불나방으로 평생 살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고 싶다거나 그래 아련한 인생이다 이렇게 하고 살겠는데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는 정말 역사의 죄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인터뷰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제 대북 지원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거의 퍼주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남북관계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를 하는 거죠. 트윗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 당신 생활비는 어디서 나온지 궁금하다고. 누가 그러니까 썼더라고. 이 사람이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아니 그렇게 지원을 통해서 통일과 점점 가까워진다고 보는 국민들도 많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어디가 가까워졌냐고 이 방송 빨갱이 방송 아니냐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제가 보니까 이 김지아 씨가 조만간 조갑재 씨와 박홍을 능가할 사람이 됐구나. 조만간 이제 이 바톤 터치하면 되겠네. 이 박근혜 시대에 나오는 인물로 김지아 씨가 막 대단히 활용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신오적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막 전교조, 나는 우리가 이제 진보당 이런 게 그 오적이다 이러면서. 국문학을 또 전공한 사람들끼리 이제 토론을 해봤지. 김지아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도 한때는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민주화를 했던 시인 아닙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문제는 우리 생각에는 그거야. 삐졌어 이 새끼가. 원래 그런 시 하나 썼으면은 진보 세력이 끝까지 먹고 살게 해주거나 어디 뭐 잔치 있으면 좀 불러줘서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진보는 짤없거든. 왜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한 사람들도 많아. 그럼. 한때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뭐 불러서 아우 김지아 시인님 아이고 오셨습니까?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 삐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는 막 불러주고 뭐 한마디 해주면 기사 실어주고 이러니까 신이 난 거지. 난 원래 그렇게 사람이 극적 변화 변절을 할 때 그 언론이 집중을 해주거든. 그러다 또 이제 좀 약간 좀 소원해지고 이러면 또 극적 변화를 할 수도 있어. 갑자기 반성하면서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DNA가 그런 DNA가 아니었어. 맞아. 어쨌든 오적이라는 기획 상품을 잘 만났고 그때 그거 하나 써서 그걸로 평생 이제 이름을 날리면서 그것도 장모님도 이름 있으시고 막 이러니까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누리고 싶은가 보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게 불쌍해갖고 찍어줘야 된다고 했으면 참 그 광주에서 눈앞에서 가족을 총탄에 잃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헤아릴 수 있어야 그래도 좀 지식인이고 뭐 지도자급이고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저 그 기사 보고도 정말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60대 해고 노동자 굴뚝에 60대 올라가셨죠. 굴뚝에 올라가셨는데 복직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인터뷰를 했는데 전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그분이 올라가셨는데 어떤 주민이 왜 우리 아파트에 빨갱이들이 설치냐 당장 잡아가라고 해라 이렇게 주민이 청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 주민도 정말 몰상식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해고에서 복직이 됐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복직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더 열심히 주민들에게 더 봉사를 해서 제가 1년 있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겠지만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저 사람은 일 하나는 열심히 했지 이런 경비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빨갱이라고 잡아가라니 정말 사람들의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이게 각박해지고 이 사회가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지금 주고 있는가 이 정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제 현대의
그 농성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간 용역 중에는 미성년자가 있대잖아요. 고등학생. 용역 깡패로. 자기 부모를 잡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실질적 근데 혈연 관계는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 뻘 되는 관계에 이 젊은이들을 내몰아가는데 이 청소년들이 정말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회적 인식과 사람 관계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겠어요. 이거는 제도적 깡패 조폭이거든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깡패는. 근데 거기를 10대 시절부터 간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한국 사회에서 이 죽어간 노동자들은 하나도 조명하지 않고, 김태춘 죽음에 대해서 막 정말 메이저 뉴스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런 거 보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조폭이라도 해서 이름만 날리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주먹 써서 돈 벌고 명예를 날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을 지지했던 그 1,400만의 유권자들이 정신줄을 잡고 있어야 된다. 5년 동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거, 언론은 더 많이 장악될 거고, 점점 우리에게 상황은 나빠질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신줄을 바짝 잡고 있어야 된다. 아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사회 꼬라지를 보세요. 저는 그분들이 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명확한 인식을 잃지 않고 이 지금 우리 노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굶어 죽는 일, 얼어 죽는 일, 맞아 죽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힘이다. 이거에서 아직도 혹시나 뭐 극복하셨겠지만 멘붕에 아직도 헤엄쳐서 가고 계시는 분, 아니면 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제 난 이후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러한 분들이 더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난 모르겠다. 이제는 뭐 한국이 어떻게 되든 어느 길로 가든 뭐 지옥으로 가든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대통령 인수위 이런 데서 몹시 좋아할 일이거든요. 난 그건 진짜 그걸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 좀 쉬고 싶어도 그 꼴은 못 봐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뉴스 보기가 싫다고 그분의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뉴스 안 보셔도 좋고요. 대신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진이 홍보 영업을 다 하네. 의외네요. 저녁 별빛은 초롱해도 이 밤이 다하면 질 터인데 그리운 내 님은 어딜 가고 저 별이 지기를 손톱 끝에 봉숭아 빨개도 몇 밤만 지나면 질 터인데 손가락마다 무명실 내어주던 곱디 곱내 별 사이로 맑은 달 구름 거쳐 나타나듯 굴매니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났소. 초롱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림도
별사